미나야, 거기 서 있지 말고 손님들 와인잔이나 좀 채워. 호텔 연회장 한가운데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며 소리쳤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 앞에서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채 대단한 집안의 안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그런 어머니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들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5년을 참았습니다. 마마보이 남편 뒤에서 시어머니 밑에서 이를 악물고 웃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시간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려한 이 자리 한복판에서요. 과연 그날 이 연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나가 상민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 친구의 소개 자리에서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눈웃음이 따뜻하고 말투가 다정한 남자, 무엇보다 미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는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 중에 식당을 고를 때면 상민은 습관처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여기 뭐가 맛있어? 라고 묻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죠. 심지어 미나의 생일 선물을 고르면서도 우리 엄마가 이게 좋다고 했어 하며 어머니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에 미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둘이서 주말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는데 출발 전날 밤 상민이 미안한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나 씨, 미안한데 엄마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미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무릎은 멀쩡했고 단지 아들이 여자친구와 여행 가는 게 못마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미나의 마음, 한켠에는 이 사람 결혼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상민에게는 그 모든 단점을 덮어줄 만큼 빛나는 면이 있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상민은 병원 복도에서 밤새 쪽잠을 자며 미나의 곁을 지켜줬어요. 수술 당일 새벽부터 병원에 와서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아버지의 수술복까지 직접 챙겨드렸습니다. 미나가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면 살며시 담요를 덮어주고 복도 의자에서 허리가 뻐근해질 때까지 꼬박 밤을 새우곤 했죠.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가 회복실에 계실 때도 상민의 헌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오래 비울 수 없어 걱정하시자 상민은 새벽 시장 배달까지 자처하며 무거운 채소 상자를 척척 날랐어요.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면서도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며 미나의 아버지는 병상에서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 아들보다 귀한 사위감이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가를 적셨고 미나는 그때 상민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을 실었습니다. 마마보이 기질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진심인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나서 자기 가정을 꾸리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미나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났어요. 엄마 품에서 벗어나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면 분명 철이 들 거라고 미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상민은 한결같이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미나 부모님의 반찬 가게에 틈만 나면 들러 짐을 옮겨드리고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찾아와 인사를 올렸죠. 다만 어머니 앞에만 서면 여전히 고분고분해지는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지만
미나는 그 정도는 결혼 후에 천천히 바뀔 거라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상민에게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 천 여사가 강남에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한 자산가라는 것이었죠. 상민은 미나에게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미나 씨, 나랑 결혼하면 절대 고생 안 시킬게. 우리 엄마가 든든하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미나는 그 말에 기대를 품었다기보다는 상민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었습니다. 건물이 있든 없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민은 어머니의 재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훗날 얼마나 큰 화를 부를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한 어느 날 시어머니 천 여사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한 천 여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미나를 따로 불러 자리를 마련했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 여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 씨, 내가 강남에 2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하나 받았어. 한강뷰의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된 곳이야. 그걸 너희 신혼집으로 해줄 생각이야. 20억이라는 숫자에 미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마치 꿈결처럼 달콤했죠.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천 여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슬쩍 미나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집값은 내가 냈으니까 미나 씨는 격에 맞는 가구하고 인테리어비를 준비해야지. 5억 정도면 되겠어. 미나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이 귓속에서 메아리 치듯 울렸고 찻잔을 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미나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천 여사는 등을 의자에 기대며 한층 높아진 목소리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강남 자산가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그 정도 구색은 갖춰야 하는 거야.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동네 사모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말이야. 미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천 여사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상민이 화난 얼굴로 나타났어요. 상민은 어머니로부터 20억 펜트하우스의 명의를 공동으로 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나 씨, 엄마가 집 명의를 우리 둘 공동으로 해준대. 이런 게 어디 있어. 엄마 말 따르자, 응? 역시나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이었습니다. 미나는 상민의 그 모습에 또다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상민의 눈에 가득한 진심 어린 기쁨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5억이라는 무게 앞에서도 미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평생을 허리 굽혀 일해도 쉽게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상민의 5년간 한결같은 성실함을 떠올리셨고 어머니는 시댁의 든든한 재력이라면 딸이 고생하지 않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며칠간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신 끝에 미나의 부모님은 결단을 내리셨어요. 딸이 부잣집에 가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반찬 가게와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으셨습니다. 은행과 자신들이 이제껏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끌어모아 겨우겨우 5억을 마련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대출 서류를 미나에게 건네던 날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떨림을 감추듯 미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상민이가 착하니까 우리 딸 잘 보살펴 줄 거야.
아빠는 내 행복만 바란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담백하고도 깊었던지 미나는 아버지의 가슴속에 실린 무게를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의 피땀이 녹아든 5억,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딸의 행복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천 여사는 결혼 준비를 핑계로 미나의 카드를 슬쩍 빌려가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고가 의류들을 거침없이 결제하면서 강남 사모님들 귀에 눌리면 안 된다는 궤변을 당당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미나야, 시어머니가 허름하게 다니면 너한테도 흠이 되는 거야. 내가 잘 입어야 너도 체면이 서는 법이지. 미나는 불편했지만 곧 가족이 될 사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꾹 참았습니다. 상민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 근데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미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던 자신의 기대가 정말 맞는 건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지만 이미 부모님이 전 재산을 걸고 마련해 주신 5억이 있었기에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한편 상민은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곧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 된다며 한껏 자랑을 늘어놓고 다녔습니다. 그 순진한 허풍이 얼마나 쓰라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상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천 여사는 집안에서 은밀하게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천 여사보다 20살은 젊어 보이는 남자, 소위 제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천 여사의 입꼬리가 한껏 올라가며 목소리가 나긋하게 풀렸습니다. 자기야, 며느리한테 5억 낚았어. 준비 다 되면 바로 비행기 표 끊자. 우리 새 출발이야. 짧은 통화가 끝난 뒤 천 여사는 거울 앞에 서서 미나의 카드로 산 명품 재킷의 어깨선을 매만지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억 아파트라는 화려한 껍데기 뒤에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주말 상민은 미나의 손을 잡고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탁 트인 한강뷰가 거대한 창문 너머로 펼쳐졌어요. 상민은 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거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소파는 여기, 식탁은 저쪽에 놓자며 가구 배치를 의논했습니다. 미나 씨, 여기 앉아서 매일 아침 한강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거야.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 미나도 상민의 환한 웃음에 마음이 살짝 풀어졌어요. 이 집에서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부모님의 희생도 헛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나는 주방 쪽으로 걸어가 새로 들여놓을 식기장 자리를 가늠하며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주방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무심코 꺼내 펼쳐본 순간 미나의 손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것은 시어머니 천 여사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계약 기간 2년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미나의 눈이 같은 문장 위를 몇 번이고 오갔습니다. 20억에 매입한 집이라며 왜 월세 계약서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고 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상민 씨, 이것 좀 봐. 주방 서랍에서 나왔는데 어머님 이름으로 된 월세 계약서야. 상민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다. 엄마가 현금으로 집을 샀다고 했는데 아마 예전 서류가 잘못 들어가 있나 봐.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상민의 목소리는 태평했지만 미세하게 당황한 기색이 눈가에 스쳤습니다.
미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상민도 이 계약서의 의미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말을 의심하는 것 자체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걸 미나는 직감했습니다. 5년 동안 지켜본 상민의 마마보이 본능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 식탁에 앉아 찬물을 한 모금 들이켰어요. 머릿속에서 계약서의 글씨가 형광등 불빛처럼 깜빡이며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예전 서류일 수도 있어. 미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 한켠에 박힌 불안의 가시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혼자서 그 아파트 근처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가게 안에 들어서는 미나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그 떨림보다 강했습니다. 미나가 해당 아파트의 호수를 말하자 중개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아, 그 집이요? 거기는 매매 물건이 아니라 고액 월세 매물이에요. 건물주가 외국에 계셔서 관리를 저희가 맡고 있는데 지금 세입자분이 계시죠. 세입자. 그 한마디에 미나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20억을 현금으로 샀다던 그 집이 실은 월세집이었다는 것, 천 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꺼번에 머리를 때렸어요. 미나는 중개사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겨우 내뱉고 부동산을 나와 길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미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미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거든요. 미나는 곧장 관할 등기소로 향해 시어머니 천 여사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던 원래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미나의 손끝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에는 차마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천 여사의 집은 이미 사채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었고 연체가 누적되어 경매 절차까지 시작된 상태였어요. 강남에 건물을 여러 채 가졌다는 말, 현금 부자라는 말,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풍이었습니다. 미나는 등기소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 채로 한참을 앉아있던 미나의 머릿속에 문득 하나의 장면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 천 여사가 유독 특정 카페를 자주 간다며 혼자 외출하던 모습, 전화가 올 때마다 살짝 자리를 피하던 행동,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 입꼬리가 올라가던 표정. 미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미나는 시어머니 천 여사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천 여사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 들어섰고 미나는 모자를 눌러 쓴 채 먼 구석 자리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천 여사의 테이블에 한 남자가 다가와 앉았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외모에 천 여사보다 20살은 젊어 보이는 남자. 천 여사의 표정은 며느리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달콤하고 수줍은 웃음이었습니다. 미나는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최대한 가까운 자리로 옮겨 앉았어요. 카페 음악 사이로 천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며느리 돈 5억이 들어오면 바로 비행기 표 끊자. 발리도 좋고 어디든 좋아.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남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근데 아들은 어쩔 건데? 걔한테는 뭐라고 하려고? 천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손등으로 입가를 가렸습니다.
걔야 미나랑 결혼만 하면 어떻게든 살 거 아냐. 원래 자식은 알아서 크는 거야. 미나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5년 동안 착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아들마저 내다버리고 젊은 남자와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도주 자금이 바로 미나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모은 5억이라는 사실이 미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미나는 카페를 빠져나와 인적 드문 골목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시던 아버지의 구분등이 떠올랐고 반찬 가게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시던 어머니의 빨갛게 부은 손가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피땀 어린 돈이 저 사기꾼의 해외 도주 자금으로 쓰일 뻔했다는 생각에 미나의 슬픔은 서서히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미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흐느끼던 여자는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미나는 곧바로 제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어요. 천 여사의 핸드폰 결제 내역을 통해 제비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추적하고 그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나갔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미나가 밝혀낸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 제비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천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미나는 주저없이 제비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혹시 남편분이 천 여사라는 분과 만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둘이서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제비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나는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제비 아내에게 전달하며 자신이 세운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미나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다정하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며느리의 톤을 완벽하게 유지했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5억 입금을 완료하셨대요. 확인해 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천 여사가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입술 끝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속에는 따뜻함이라곤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나가 보낸 가짜 입금 확인서를 받아든 천 여사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습니다. 미나가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낸 입금 내역 캡처 화면이었는데 천 여사는 의심한 조각 없이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핸드폰 화면 속 5억이라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천 여사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잡았어. 이 돈이면 충분해. 천 여사는 침대에 벌러덩 드러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해외에서의 새 삶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갔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제비와 팔짱을 끼고 걷는 석양길,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자유로운 나날들. 입가에 번진 웃음이 한동안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 틈을 미나가 파고들었어요. 다음 날 미나는 천 여사를 찾아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결혼 전에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을 모시고 큰 감사 파티를 열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신 어머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천 여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감사 파티라는 말이 천 여사의 허영심을 정확히 건드린 거예요.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준 대단한 시어머니로 대접받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자 천 여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어차피 결혼 전에 인사도 할 겸 크게 한번 하자. 호텔 연회장으로 잡아. 격에 맞게. 천 여사는 이 파티를 도망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할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발로 걸어와 판을 벌여주겠다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천 여사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가 자신의 모든 거짓을 벗겨낼 처형장이 되리라는 것을요. 파티 날짜가 잡히자 천 여사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돈을 빌려달라고 졸라대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한껏 너그러운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곧 며느리 쪽에서 큰 돈이 나와. 그동안 빌린 거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테니까 걱정 마. 아, 근데 미안하지만 급한 데가 있어서 조금만 더 보태줄 수 있어? 지인들은 오랫동안 떼먹혔던 돈을 드디어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추가로 급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천 여사는 그렇게 모은 돈을 하나도 갚지 않고 고스란히 도주 자금으로 챙겨두었어요. 마지막까지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으려는 탐욕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한편 상민은 어머니의 거짓말을 여전히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강남 아파트 입주해. 한강뷰의 인테리어도 최고급이야. 결혼 전에 감사 파티 하는데 너희도 다 와. 호텔 연회장이야. 동료들은 부러움 반 축하 반으로 상민의 어깨를 두드렸고 상민은 그 관심이 좋아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라는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고 미나와 함께할 미래는 장밋빛으로만 물들어 있었어요. 그 장밋빛이 곧 잿빛으로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파티를 이틀 앞둔 저녁, 미나 부모님이 상민을 반찬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소박한 저녁 식탁 앞에서 아버지는 상민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아버지의 투박한 손바닥에는 수십 년간 반찬 가게를 지켜온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상민아, 자네 성실함만 믿네. 우리 미나 아끼며 잘 살아. 부모로서 자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한 거니까 앞으로는 자네가 미나를 지켜줘야 해. 상민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제가 미나 씨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미나는 식탁 건너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순수한 진심이 상민의 순진한 약속이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고 또 그만큼 쉽게 깨질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반찬 가게와 집까지 담보로 잡아 마련한 5억이 사기꾼의 도주 자금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미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식탁에 돌아왔어요. 부모님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기꾼들을 처단하는 그 순간까지 미나는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미나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파티장 대형 스크린에 띄울 자료들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2천에 월세 300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확대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화면은 천 여사의 원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 고지서, 연체 금액과 낙찰 예정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 미나가 직접 녹음한 천 여사와 제비의 미래 녹취록이었어요. 며느리 돈 5억이 들어오면 바로 비행기 표 끊자는
천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미나는 헤드폰을 끼고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더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차갑고 정밀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순서는 적절한지, 타이밍은 정확한지. 미나는 슬라이드의 전환 속도까지 하나하나 조절하며 완벽을 기했어요. 한치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천 여사는 어두운 침실에서 제비에게 은밀하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푸른 불빛이 천 여사의 얼굴 위로 흘렀어요. 파티 중간에 주차장에서 만나. 짐은 미리 차에 실어놔. 거기서 바로 공항으로 가는 거야. 비행기 시간 맞춰야 하니까 정확히 움직여. 보내기 버튼을 누른 천 여사는 핸드폰을 베개 밑에 숨기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 좁은 방에서 벗어나 따뜻한 나라에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천 여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들었어요. 파티 당일 아침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입구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금색 글씨로 수놓아진 문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강남 20억 아파트 입주 및 며느리 환영 감사 연회. 현수막 아래로 화려한 꽃 장식이 늘어서 있었고 연회장 안에서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아직 아무것도 띄워지지 않은 채 파란 대기 화면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미나는 연회장 한켠에 서서 그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곧 저 화면 위에 천 여사의 모든 거짓이 낱낱이 펼쳐질 것입니다.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천천히 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의 떨리던 손, 어머니의 갈라진 손가락, 반찬 가게의 새벽 불빛. 그 모든 것들이 미나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이 오릅니다. 파티를 하루 앞둔 날, 천 여사는 아침부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5억이 이미 입금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마음이 한없이 넉넉했어요. 명품관 문이 열리자마자 직원에게 VIP 라운지를 요청하더니 진열대에 놓인 옷들을 손끝으로 쓱쓱 넘기며 이것도 저것도 골라 담았습니다. 이 코트 하나, 저 원피스 2벌, 그리고 저 가방도 주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카드 한도를 확인해 드릴까요? 하고 묻자 천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손을 내저었어요. 한도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그냥 긁어요. 결제 금액이 수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한번 거절되자 천 여사는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곧 다른 카드를 꺼내 결제를 밀어붙였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이 나라를 떠날 건데 카드 대금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천 여사의 머릿속에는 오직 마지막 쇼핑을 즐기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온 천 여사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는 자신이 대단한 시어머니라는 착각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너를 장사꾼 집안 딸에서 강남 며느리로 만들어준 거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평생 내 말 잘 듣고 살아. 미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 없이 천 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한 톨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내일 파티에서 제가 감사 인사 제대로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미나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제대로 드리죠. 당신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요. 그 시각 제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 여사를 확실히 안심시키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제비는 자신의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침실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아내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유품이었어요. 제비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 반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천 여사를 만난 제비는 무릎까지 꿇는 과장된 몸짓으로 반지를 건넸어요. 이건 우리 새 출발을 위한 선물이야. 당신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천 여사는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빛에 넋을 잃고 손가락에 끼워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 반지가 제비 아내의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라는 사실 따위는 알 바가 아니었죠. 천 여사의 눈에는 오직 반짝이는 보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비의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나에게 연락을 받은 이후 남편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서랍에서 반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제비 아내는 미나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 씨, 그 인간이 우리 엄마 유품 반지를 훔쳐갔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내일 그 파티에서 반드시 그 반지를 찾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비 아내의 목소리가 울음과 분노로 뒤섞여 갈라졌습니다. 미나는 걱정 마세요. 내일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약속했어요. 파티 전날 저녁 천 여사는 또 한 번의 술을 부렸습니다. 미나에게 전화를 걸어 입에 발린 칭찬을 잔뜩 늘어놓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미나야, 파티 비용을 내가 먼저 호텔에 결제해 놓을 테니까 그 금액만큼 나한테 돈을 보내줘. 1,500만 원이면 될 거야. 미나는 속으로 비웃음이 치밀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결제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천 여사의 속셈은 뻔했어요. 파티 비용을 결제한다는 핑계로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실제로는 호텔에 한 푼도 내지 않고 그 돈까지 들고 도망갈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그 뻔뻔함에는 끝이 없었어요. 파티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천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어요. 지인에게 빌린 명품 드레스를 걸치고 제비에게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가락에 끼운 뒤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온통 번쩍이는 것들로 치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천 여사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빌린 옷과 훔친 보석으로 꾸며진 가짜 화려함이었지만 천 여사의 눈에는 오직 완벽한 강남 사모님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무대야. 화끈하게 마무리하자. 천 여사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윙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미나는 부모님 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용히 배웅하고 있었어요. 미나는 부모님께 편안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시라고 미리 당부해 두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그냥 편하게 오세요. 화려하게 차려입으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깔끔하게 다린 남색 셔츠에 면바지를 입으셨고 어머니는 수수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차려입으셨어요. 미나는 두 분의 모습이 세상 어떤 명품보다 빛나 보였지만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충격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5억이라는 빚더미에 평생 짓눌리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미나 부모님은 입구에 화려한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시장에서 평생을 보낸 두 분에게 호텔 연회장이라는 공간은 낯설고 위축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천 여사가 미나 부모님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 오늘 같은 자리에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다른 분들 보시기에 좀 그렇잖아요. 천 여사는 대놓고 미나 부모님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더니 연회장 안에서도 가장 구석진 자리, 주방 출입문 바로 옆 테이블로 안내하는 무례를 범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 자리가 편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당겨 앉으셨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두 분이 사기꾼에게 무시당하는 그 모습을 미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나는 연회장 스태프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스크린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준비된 파일 순서대로요. 스태프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미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연회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 반짝이는 샹들리에, 우아한 테이블 세팅. 이 모든 것이 천 여사의 거짓을 위한 무대 장치였고 곧 그 무대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미나는 핸드폰을 꺼내 제비 아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되셨죠? 제가 스크린 영상 틀고 나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답장은 한 글자였습니다. 네. 미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끝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자리를 채우고 천 여사가 마지막 허세의 정점에 올라서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은 크게 마련이니까요. 호텔 연회장이 서서히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 여사의 허세 친구들이 먼저 도착해 서로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인사를 나눴고 이어서 친척들과 상민의 직장 동료들까지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어요. 연회장 안에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화려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천 여사는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사방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빌린 드레스의 실크 자락이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제비에게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손가락 위에서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친구 한 명이 천 여사의 손을 잡으며 감탄했어요. 어머, 천 여사님, 이 반지 새로 장만하신 거예요? 세상에, 최소 몇 캐럿이에요? 천 여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별것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아는 분한테 받은 거야. 이 정도는 기본이지. 훔친 반지를 자랑하는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저 부러운 눈으로 천 여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천 여사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빨아들이며 자아도취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 천 여사 옆에 제비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천 여사는 제비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나의 투자 파트너야. 해외 부동산 쪽으로 같이 일하고 있어. 제비는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사람들은 천 여사의 인맥이 대단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 여사와 제비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은밀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파티 중간에 슬쩍 빠져나가 주차장에서 만나 공항으로 직행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무언의 확인이었죠.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천 여사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던 천 여사가 미나를 발견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소리쳤어요. 미나야, 거기 서 있지 말고 손님들 와인잔 좀 채워줘. 빈잔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나에게로 쏠렸습니다. 천 여사는 마치 미나가 파티의 서빙 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짓으로 부렸어요.
미나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와인 병을 들어 잔을 채웠습니다. 천 여사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귀에 꽂혔지만 미나의 표정에는 감정의 물결 하나 일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의 굴욕은 곧 돌려줄 겁니다. 몇 배로요. 한편 상민은 연회장 반대편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신이 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연회장을 둘러보자 상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어요. 우리 엄마가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쌌어. 역시 우리 엄마지. 나 이제 강남 사는 거야. 동료 한 명이 대단하다며 어깨를 두드렸고 상민은 뿌듯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허풍이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목을 조여올 밧줄이 될 줄은 상민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연회가 한창 무르익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장 커졌을 때 미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평상복 차림 그대로 연회장 중앙의 무대로 걸어 올라갔어요. 화려한 드레스도 없이 반짝이는 보석 하나 없이 소박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마이크 앞에 선 미나의 모습을 발견한 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야, 미나야. 그 꼴로 무대에 올라가면 어떡해? 시장 바닥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내려와. 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뚝 멈추고 모든 시선이 무대 위의 미나에게로 모였어요. 천 여사는 이를 드러내며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미나를 노려보았지만 미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마이크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한 박자의 침묵이 연회장을 감쌌습니다. 미나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그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월세 300만 원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이세요?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와인잔을 들던 손들이 허공에서 멈추고 수군대던 입들이 일제히 닫혔어요. 천 여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미나가 연회장 스태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스태프가 버튼을 누르자 연회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천 여사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이라는 글자가 스크린 위에서 선명하게 빛났어요. 보이시죠? 이게 어머님이 20억에 현금으로 샀다는 그 강남 아파트의 진짜 정체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월세예요. 보증금 2천에 월 300만 원짜리 세입자일 뿐이에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스크린과 천 여사를 번갈아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천 여사의 친구 한 명이 이게 뭐야 하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고 옆에 앉은 사람이 팔을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미나가 다시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법원 경매 고지서가 등장했습니다. 천 여사의 원래 집이 사채 연체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연체 금액과 강제 집행 예정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시던 원래 집도요. 이미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채를 갚지 못해서요. 강남에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다던 말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연회장의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천 여사에게 돈을 빌려줬던 지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상민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 서서 사색이 된 얼굴로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우리 엄마가 20억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고 자랑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턱이 바르르 떨리더니 상민이 연회장을 가로질러 천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진짜냐고. 대답해. 상민의 외침이 연회장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천 여사는 아들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어요.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입술만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분명한 자백이었습니다. 미나는 무대 위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나의 손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미나는 마이크를 다시 입가에 가져다 대며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신 게 있어요. 어머님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미나의 시선이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제비를 향했습니다. 제비는 슬금슬금 출구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지만 미나의 눈빛에 포착된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었어요. 스크린이 다시 한번 바뀌려는 찰나 연회장의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미나가 스태프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에서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스피커를 통해 천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자기야, 며느리 돈 5억이 들어오면 바로 비행기 표 끊자. 우리 새 출발이야. 이어서 제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아들은 어쩔 건데? 천 여사의 대답이 연회장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걔야, 미나랑 결혼만 하면 어떻게든 살 거 아냐. 원래 자식은 알아서 크는 거야. 녹취록이 끝나는 순간 연회장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누군가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상민은 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그 눈에는 아무런 빛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신까지 버리고 젊은 남자와 도망가려 했다는 사실이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나를 버리고 갈 거였어? 진짜로? 천 여사는 아들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눈이 뒤집어진 천 여사가 미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악을 썼어요. 이것 봐, 미나. 이 녹음 조작한 거지? 너 이 사기꾼 같은 년이 감히 시어머니를. 천 여사의 손이 미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려는 찰나 연회장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리며 한 여자가 성큼성큼 무대를 향해 걸어왔어요. 제비의 아내였습니다. 제비 아내는 무대 앞까지 단숨에 도착하더니 천 여사의 뺨을 향해 오른손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천 여사가 비틀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고 뺨에는 순식간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누구 손에 끼워져 있는 거야? 제비 아내의 시선이 천 여사의 손가락 위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꽂혔어요. 제비 아내는 천 여사의 손목을 낚아채듯 움켜쥐더니 손가락에서 반지를 힘껏 빼내었습니다. 반지를 되찾은 제비 아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제비 아내가 첫 여사를 향해 포효하며 드레스 깃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비 아내의 눈이 연회장 출구 쪽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려는 제비의 뒷모습을 포착했어요. 제비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로 물들었습니다. 저기, 저 인간. 제비 아내는 첫 여사를 내팽개치듯 놓고 출구를 향해 달려갔어요. 제비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비 아내의 주먹이 그의 뺨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비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이 나쁜 놈아. 우리 엄마 유품을 훔쳐서 저 여자한테 갖다 바쳐? 그게 남편이라는 인간이 할 짓이야? 제비 아내가 제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첫 여사에게 자기야 하며 달콤한 속삭임을 나누던 그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제비는 아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며 두 손을 마구 내저었습니다. 난 이 여자한테 스토킹 당한 거야. 나는 아무 관계도 없어. 이 미친 여자가 나를 따라다닌 거라고. 제비는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자 돌연 첫 여사를 향해 발길질까지 해댔어요. 바닥에 쓰러진 첫 여사의 허리를 구두 끝으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다 이 여자가 꼬셔서 그런 거야. 난 피해자라고. 자기야,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어. 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미친 여자, 피해자라는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여사의 얼굴이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지만 이미 자신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항변할 자격조차 없었어요. 제비가 아내의 소나기를 뿌리치고 연회장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내 서넛이 제비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미나가 미리 연락해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첫 여사에게 돈을 떼인 채권자들이기도 했죠. 어디 가려고? 첫 여사한테 빌린 돈이 내 통장으로 빠져나간 거 다 알아. 꼼짝 마. 사내들이 제비의 양팔을 잡아 제압하자 제비는 꿈틀거리며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진 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연회장 안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여사에게 돈을 빌려줬던 친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첫 여사를 애워쌌어요. 여사님, 사기꾼이었어? 내 돈 3천만 원 당장 내놔. 나도 2천만 원 빌려줬잖아.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며? 분노한 지인들이 첫 여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첫 여사의 드레스 소매를 잡아당기자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빌려 입은 명품 드레스가 어깨부터 허리까지 갈라져 나갔고 첫 여사는 찢어진 드레스를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마. 이거 빌린 건데 빌린 거라고. 빌린 드레스, 훔친 반지, 거짓된 재력. 첫 여사를 감싸고 있던 화려한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지며 그 안에 초라한 맨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며 상민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강남 아파트 주인이라며 어깨를 펴고 다니던 남자가 지금은 사기꾼의 아들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민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실체를 깨닫는데 5년이 걸렸고 그 5년이 무너지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미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첫 여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찢어진 드레스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천 여사를 내려다보는 미나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어요. 미나가 천 여사의 귀에 대고 나직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5억 입금 확인서 있잖아요. 가짜예요. 포토샵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한 푼도 보내신 적 없습니다. 천 여사의 동공이 한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유일한 도주 자금이라고 믿었던 5억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천 여사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손톱으로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미나는 몸을 일으켜 천 여사에게 등을 돌렸어요. 한 발짝 멀어질 때마다 천 여사의 울부짖음이 등 뒤에서 작아져 갔지만 미나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부모님의 피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미나는 그 싸움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에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바닥에 주저앉은 천 여사, 사채업자들에게 제압당한 채 끌려가는 제비,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넋이 나간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산민. 미나는 무대 위에서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미나의 시선이 상민에게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상민의 모습은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5년 동안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이었던 그 모습,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도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야 하며 눈을 감았던 그 태평함. 미나는 마이크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상민 씨. 미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상민이 고개를 들어 무대 위에 미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지만 미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민 씨, 이제 마마보이짓 좀 그만해요. 정신 차려요. 상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미나의 입에서 마마보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연회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무대로 집중되었어요. 나는 5년 동안 참았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것도 참았고 여행 약속을 어머니 핑계로 깨는 것도 참았어요.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자기 가정을 꾸리면 철이 들겠지. 나는 그렇게 매번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단단하게 가다듬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5억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끌어모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인데 당신은 엄마 말 따르자 그 한마디로 끝이었잖아요. 상민의 고개가 점점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미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가슴에 박혀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어머니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 내 부모님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뒀을 때 우리의 5년은 끝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대출 서류를 건네던 그날 당신은 강남 아파트 자랑이나 하고 다녔잖아요. 그게 남편이 될 사람이 할 짓인가요? 연회장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계시던 미나의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어요.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올랐지만 꼭 삼키고 다시 눈을 떴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미나가 연회장 전체를 향해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도 거짓, 자산가 집안도 거짓, 공동 명의도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완벽한 파혼을 선언합니다. 이 결혼은 없었던 일입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연회장 천장에 부딪혀 울려 퍼졌어요. 파혼이라는 두 글자가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상민은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보았지만 미나의 눈에는 더 이상 상민을 향한 미련이라곤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측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텔 지배인이었어요. 지배인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미 파악한 듯 굳은 표정으로 천 여사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천 여사님, 오늘 연회비 1,500만 원이 아직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약 시 선결제 조건이었는데 지금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천 여사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찢어진 드레스를 부여잡고 일어서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배인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지만 화면에는 차갑게 결제 거부라는 글자가 떴어요. 한도 초과로 결제가 불가합니다. 다른 카드는 있으신가요? 천 여사가 허둥지둥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그 카드는 아예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네 번째 카드도 전부 거절되었어요. 지배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무전기를 꺼내 나직이 말했습니다. 보안팀 연회장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 부탁합니다. 무전 취식 및 사기 혐의 신고건입니다. 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마 전까지 여왕처럼 연회장을 누비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찢어진 드레스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부어오른 뺨을 한 초라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부모님이 앉아 계신 구석 자리로 달려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두 분을 이런 자리에 세워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어요. 무대 위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던 미나가 부모님 앞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나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셨어요. 울지 마라.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아버지는 미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한 발걸음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천 여사 앞까지 걸어가셨어요. 시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굽어진 등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연회장의 그 누구보다도 곱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천 여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닿을 만큼 깊고 묵직했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반찬 가게 담보 잡고 살던 집까지 내놓고 그렇게 모은 돈이 5억이었소. 그런데 당신은 그 진심을 이용해서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었어? 천 여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요.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천 여사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화려한 말도 격앙된 감정도 없이 오직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그 한마디에 실려 있었습니다. 천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만 연회장에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고개를 돌렸고 친구들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천 여사가 화려한 허세로 쌓아올린 인간관계는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둘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양옆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경찰은 먼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천 여사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천 여사는 수갑이 손목을 조이는 순간 비명을 질렀지만 경찰관은 무표정하게 천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도에서는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 있던 제비도 경찰에 인계되었어요. 제비의 양손에도 수갑이 채워졌고 한때 깔끔하고 세련되었던 정장은 구겨지고 찢어져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천 여사와 제비는 연회장을 가로질러 나란히 끌려나갔어요. 수십 쌍의 눈이 그 비참한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누군가가 쯧쯧 하며 혀를 찼습니다. 미나는 부모님의 양쪽 팔을 잡아들이며 자리에서 일으켜드렸어요. 연회장을 나서기 전 미나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호텔 매니저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파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회 예약도 비용 결제도 모두 천 여사 측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초대를 받아온 것뿐이에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미나는 부모님의 팔을 다시 잡아들이며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바깥의 서늘한 바람이 세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꽉 차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미나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그 세 글자에 미나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그리고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에서 빠져나왔다는 해방감이 미나의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천 여사의 얼굴은 연회장에서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부어오른 뺨이 드러났고 찢어진 드레스 위로 수갑이 채워진 양손목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조서를 펼치며 천 여사에게 혐의를 고지했습니다. 청금자 씨, 당신은 사기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천 여사는 형사의 말을 듣는 둥 멍하니 조사실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호텔 연회장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여자가 지금은 조사실 철제 의자에 앉아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가 20억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자산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며느리 측에 5억의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천 여사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옆 조사실에서는 제비가 더 처참한 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비의 아내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고소장을 제출했거든요. 혼인 빙자 사기와 친정 어머니 유품 다이아몬드 반지 절도 혐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비는 처음에 자신도 천 여사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발뺌을 시도했지만 미나가 확보해둔 천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5억이 들어오면 바로 비행기 표를 끊자는 그 한마디가 제비의 공범 지위를 확정지어 버렸어요. 제비는 결국 유치장으로 직행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한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잘생긴 얼굴은 공포와 자기연민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유치장 철창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칠 때 제비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실감했습니다. 상민도 경찰 조사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사기 행각에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상민은 저도 속았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형사가 어머니의 재산 상태를 전혀 몰랐느냐고 되묻자 상민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 말만 믿었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의 거짓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마마보이의 순진함이 경찰 조사실에서는 어리석음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직접적인 공모 혐의는 비껴갔지만 상민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며칠 후 천 여사에게 또 하나의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카드 한도를 초과하여 결제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구매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어요. 결제 당시 이미 상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상품을 구입한 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백화점 측 법무팀의 판단이었습니다. 천 여사의 혐의 목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무전 취식, 그리고 백화점 사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만큼의 무게가 천 여사의 어깨 위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회사로 복귀한 첫날은 지옥과 다를 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민에게로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 아파트 입주한다며 어깨를 펴고 다녔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어머니가 사기꾼이었다는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민은 구내식당에 혼자 앉아 밥을 떴어요. 평소에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이 슬쩍 시선을 피하며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제 엄마가 호텔에서 수갑 차고 끌려갔대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상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알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닦을 기력조차 없었어요.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출근할 때마다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과 회의실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가 상민의 신경을 갉아먹었어요. 결국 상민은 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이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만류했지만 상민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회사 건물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는 상민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특유의 텅 빈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번듯한 직장, 동료들의 존경, 강남 아파트의 꿈, 그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편 미나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나가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법원으로부터 온 통지서였습니다. 천 여사의 집이 최종 낙찰되어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나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가짜 부자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얼마 뒤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유치장에서 보낸 천 여사의 편지였어요. 겉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미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았어요. 봉투 안에 어떤 말이 적혀 있을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 혹은 또다시 뻔뻔한 거짓말이 적혀 있을 수도 있겠죠. 미나는 편지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를 그대로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고는 발로 꾹 밟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나면서 편지가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나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천 여사가 보낸 마지막 줄도 미나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주말 미나는 부모님과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양손에는 사과가 가득 담긴 비닐봉지와 떡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시장 입구의 과일 가게부터 시작해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떡을 나눠드렸어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떡 드시면서 용서해 주세요. 시장 상인들은 미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지만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았어요. 대신 떡을 받아들며 수고했다. 잘 해결됐으면 됐지 뭐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는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대단한 거야. 부모님 잘 모시고 살아 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미나의 뒤를 따라 걸으시며 시장 상인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떡 상자를 안고 눈시울을 붉히셨지만 입가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시장 골목의 익숙한 소음들, 생선 굽는 냄새, 호객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미나의 귓가를 감싸 안았습니다. 반찬 가게로 돌아온 미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떠온 두부를 썰고 어머니가 양념장을 만드시는 동안 미나는 콩나물 뿌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많은 말은 필요 없었어요. 나란히 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모든 말보다 깊은 위로였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아버지가 미나를 불러 세우셨어요. 미나야, 오늘 반찬이 일찍 다 팔렸다. 내일은 좀 더 만들어야겠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작은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네 하고 대답하며 가게 간판에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시장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도 20억이라는 숫자도 강남 사모님의 허세도 없는 그저 반찬 가게와 시장 골목의 하루였어요. 하지만 미나에게는 그 평범함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짜 행복을 쫓느라 잃어버릴 뻔했던 진짜 삶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천 여사와 제비의 사기 사건들이 하나로 병합되어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공모였음을 조목조목 입증해 나갔어요. 법정에 선 천 여사는 수감복 차림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강남 자산가 행세를 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한 여자만이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제비는 옆자리에서 천 여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은 천 여사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미나가 확보한 녹취록과 통장 거래 내역이 그 거짓말을 하나하나 부숴버렸어요. 며느리 돈 5억이 들어오면 바로 비행기표를 끊자던 그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다시 한번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천 여사는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호텔 무전 취식, 백화점 사기 등 복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비 역시 혼인 빙자 사기와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나란히 감옥행이 확정되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수감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원망뿐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천 여사는 제비가 면회조차 오지 않는다며 이를 갈았고 제비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이 꼴이 안 됐다며 천 여사를 저주했어요. 함께 해외로 도망쳐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던 달콤한 약속은 철창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대신 콘크리트 벽과 철창이, 석양길 산책 대신 좁은 운동장에서의 한 시간이
두 사람의 전부가 되었어요. 상민의 삶도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면접 자리에 앉을 때마다 면접관의 미묘한 눈빛이 상민을 짓눌렀어요. 강남 아파트 사기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제법 알려져 있었고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번듯한 회사에서 일하던 과거는 완전히 지워진 채 상민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가 남기고 간 사채 빚뿐이었어요. 결국 상민은 공사장을 전전하는 막노동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새벽 5시에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나가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묶는 것이 상민의 하루가 되었어요. 한때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그 손이 이제는 갈라지고 거칠어진 채 쇠파이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상민은 매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엄마 말을 한 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미나의 말에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상민은 편의점에서 가장 싼 도시락 하나를 사서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먹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혼자 밥을 먹는 상민의 그림자가 벽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강남 아파트에서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시겠다고 꿈꾸던 남자가 지금은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곰팡이 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상민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 여사의 집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 날은 유독 바람이 거셌어요. 낙찰자가 이삿짐 업체를 대동하고 나타나자 집안에 남아있던 천 여사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때 미나의 카드로 사들였던 명품 의류들이 아무렇게나 비닐봉지에 담겨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어요. 바람에 날린 블라우스 한 장이 도로 위를 굴러가며 지나가는 차에 밟혀 더럽혀졌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수감 중이던 천 여사가 일시적으로 출소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의 도어락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천 여사가 예전 번호를 연거푸 눌러보았지만 삐삐삐 하는 오류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모르는 천 여사에게 낙찰자가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누구세요? 아, 전 소유자분이시구나. 낙찰자는 차가운 눈으로 천 여사를 훑어보더니 현관 앞 바닥에 소금을 한 움큼 뿌렸습니다. 사기꾼은 저리 가요. 여기 더 이상 당신 집 아닙니다. 소금 알갱이가 천 여사의 구두 위로 튀어올랐어요. 천 여사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아파트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지만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은 힐끔 쳐다볼 뿐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명품 옷을 두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던 그 시절은 이미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호텔 측에서도 천 여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1,500만 원의 미결제 연회비에 대해 천 여사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추심에 들어갔습니다. 천 여사의 신용은 완전히 바닥을 쳤고 은행 계좌는 압류되어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거기에 천 여사의 친구들까지 가세했습니다. 파티 직전 급전을 빌려줬던 지인 4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천 여사에게 남아있는 재산이라곤 노후를 위해 쌓아둔 국민연금뿐이었는데 친구들은 그 연금 수령권마저 압류해버렸습니다. 노후 자금의 마지막 보루까지 빼앗긴 천 여사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 공사장 앞에서 안전모를 쓴 남자가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땀에 젖은 작업복, 시멘트 가루로 하얗게 뒤덮인 어깨, 구부정하게 굽어진 등. 미나는 멈춰서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상민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우리 엄마가 2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썼다며 자랑하던 그 남자가 지금은 공사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하루 일당을 벌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포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잠시 허리를 펴는 순간 미나와 눈이 마주칠 뻔했지만 미나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어요. 가슴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안타까움도 측은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이구나. 거짓 위에 세운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젊은 남자와 손잡고 새 인생을 꿈꾸던 천 여사의 결말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천 여사를 맞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 상민은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고 친척들과 친구들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천 여사는 이쪽 방 저쪽 방을 전전하다 결국 서울역 지하도까지 밀려났어요. 서울역 지하도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천 여사는 신문지를 깔고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잎을 구걸하다가 옆자리 노숙자와 자리 싸움이 벌어져 머리카락이 한 줌 뜯기기도 했어요. 한때 강남 자산가를 자처하며 며느리에게 5억을 요구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1,000원만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헛된 꿈과 허영이 불러온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남의 피땀을 밟고 올라서려 했던 사람은 결국 그 피땀의 무게에 짓눌려 가장 낮은 곳까지 추락하게 되어 있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거짓으로 쌓은 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천 여사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늦었어요. 이른 아침 시장 골목에 첫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미나는 반찬 가게 앞에 서서 새로 만든 간판을 벽에 걸었어요. 정상 영업이라는 네 글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미나가 간판의 위치를 맞추며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데 어느새 옆에 다가온 아버지가 미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우리 미나가 이 집안을 지켰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미나의 손등에 닿았을 때 미나는 이 거친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머니도 가게 안에서 고개를 내밀며 뭘 그렇게 서 있냐고 웃으셨고 미나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봐요, 우리.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 냄새와 참기름 향이 코끝을 감쌌어요. 미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양념장을 만드시는 동안 미나는 물을 채 썰고 아버지는 새벽에 시장에서 떠온 싱싱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셨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 그 모습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보다도 따뜻하고 정갈했습니다. 며칠 전 미나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의식을 치렀어요. 반찬 가게 뒷방 식탁 위에 대출 상환 영수증을 올려놓고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던 서류, 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건넸던 그 서류가 이제는 상환 완료라는 도장이 찍힌 채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미나가 파쇄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대출 서류를 파쇄기에 밀어 넣었고 종이가 가늘게 잘려나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두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시원하다 하고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종이가 모두 잘려나간 뒤 미나는 파쇄기 아래 수거함을 꺼내 잘게 썰린 종이 조각들을 손으로 한번 흩어보았어요. 과거의 모든 악연이 이 조각들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5억이라는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지고 천 여사의 거짓말과 상민의 배신과 제비의 추악함이 모두 종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어요.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 뒤로 미나네 반찬 가게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나의 이야기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꾼 시어머니한테 당할 뻔했는데 혼자 힘으로 부모님을 지켜낸 효녀가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시장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미나네 반찬의 정직한 맛까지 더해지자 가게 앞에는 아침마다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여기 반찬이 맛있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정직하니까 오는 거야. 정직한 사람이 만든 음식은 맛도 정직한 법이거든. 미나는 감사합니다 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억지로 감추어야 할 슬픔도 꾹꾹 눌러 담아야 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고 편안한 진짜 미나의 웃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나가 반찬통에 김치를 담고 있는데 가게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공사장 작업복 차림의 상민이 가게 맞은편 골목에 서서 먼 발치에서 미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안전모를 손에 들고 무언가 말을 걸고 싶은 듯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상민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어요. 가슴에 아무런 물결도 일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안쓰러움도 없이 그저 담담한 평온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나는 다시 김치통으로 시선을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이야기 속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에 묻은 양념을 앞치마에 훔치며 다음 주문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나는 부모님께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평생을 새벽 시장과 반찬 가게 사이를 오가며 살아오신 부모님에게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아버지의 눈이 아이처럼 반짝였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 창가 자리에 앉으신 아버지는 작은 창문에 이마를 갖다 대고 활주로를 신기한 듯 내다보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자 어머니가 미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나는 어머니의 손을 감싸주며 걱정 마세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창문 밖을 내다보시다가 갑자기 크게 웃으셨습니다. 야, 여기가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높고 시원하다. 그 한마디에 미나와 어머니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머에 옆 좌석 승객까지 따라 웃었고 비행기 안이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나는 핸드폰을 꺼내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V를 하시고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시고
미나는 두 분 사이에 끼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찍은 그 가족 사진은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값진 보물이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 미나는 책상 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의 빈 페이지 위에 펜을 올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짜 부자보다 진짜 내 삶이 소중하다. 한 줄을 쓰고 나서 미나는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것이 녹아 있었어요. 속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겨내고, 그리고 다시 일어선 미나의 시간이 이 한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찬 가게 앞에는 어김없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활짝 열며 손님들에게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깍두기가 특히 잘 됐어요. 할머니 한 분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오늘도 예쁘다고 칭찬하셨고, 옆집 아저씨는 여기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미나는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반찬을 담아드리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게 안쪽에서는 아버지가 두부를 썰고 계셨고 어머니는 콩나물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시장 골목의 활기찬 소음들, 생선 굽는 냄새, 호객 소리, 웃음소리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반찬통 뚜껑을 열며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20억의 꿈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 작은 반찬 가게가 미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든든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미나가 목숨 걸고 지켜낸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미나네 반찬 가게의 간판이 그 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미나의 하루는 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짜인 삶. 그것이 미나가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중국의 시인 도연명은 관직에 올랐지만 권력자에게 허리를 굽히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귀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요. 하늘나라는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보다 자기 손으로 밭을 일구는 삶을 택한 것이죠. 오늘 사연 속 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억이라는 거짓된 껍데기를 걷어내고 부모님과 함께 반찬 가게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어요. 살다 보면 화려한 것에 눈이 멀어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곁에 진심을 나눌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미나 씨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